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96회 플랜업 독서 경영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공지한 대로 수익지대라는 책입니다. 자, 수익지대. 최근에 제가 프로필 레슨이라는 책으로 강의를 한번 해봤죠. 그 강의 때 그 책을 쓴 저자의 동일 서적입니다. 네, 그 프로필 레슨은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또 다른 개정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 점유율, 뭐 전량 이런 많은 그 비즈니스 키워드가 있는데 이 사람은 프로핏에다 포커스를 두고 강의와 이제 저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 에이드리언 제이 슬라임워스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쪽 계열 분이죠. 에드리언이라는 사람은 보시는 것처럼 이 수익에 대해서 아주 저명한 그 저자이고, 또 이 책은 한 몇 년 전에 좀 책이 나온 지 꽤 됐어요. 여러분이 이 책이 나올 시점에 80년도나 이쯤에 이 사람이 이미 수많은 기업들의 그런 프로필 수익을 내는 방법, 어떻게 보면 수익지대라는 건 뭐 이런 거죠. 과연 기업이 어디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 프로핏 존이 어디냐, 그 지역이 어디냐. 많은 기업이 그 덩치는 컸지만 앵꼬가 없는 기업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은 높아도 수익이 떨어지는 기업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에드리언이라는 사람은 그 수익에 대한 포커스를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저자입니다. 자, 수익 모델이란 일단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제가 또 그 한 전에 그 오픈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그 오픈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도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책을 한번 강의를 했는데, 그거와 연동해서 프로필 레슨, 오픈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 수익지대, 이 책을 같이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좀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프로필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비즈니스가 서비스를 화폐화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들은 돈은 아니죠.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제품을 판매해서 기업은 현금을 버는 거죠. 현금을 창출하는 방법, 그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은 기업이 어떻게 현금을 창출하고 이익을 발생시켜 투자에 대한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즉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조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렇죠? 그전에는 많은 기관이나 많은 조직들이 그 매출을 증대해서 수익을 낼 생각을 했죠. 그렇죠? 매출이 늘어나면 우리가 조금 수익성이 떨어지는 모델이라도 있다면 계속 많이 증대를 하면 수익은 높아질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가지고 있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약간 그 마인드가 바뀌고 있는 거죠. 일단 양적 성장 시대에 수익지대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보시죠. 양적 성장이 풀지 못할 경영의 문제는 없다. 심지어 경영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늘어나는 수입이 실수를 감싸줄 것이다. 즉 예전에는 지속적인 성장 위주의 산업이었죠. 끊임없이 나아갈 지역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서는 동부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동부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가 포화가 되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가 없어서 소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동부에서 미리 정착을 하지 못했거나 여기서 밀린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서부로 늘려가면서 지금의 미국이라는 땅이 개척된 것처럼 이 양적 성장이라는 건 끊임없이 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양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수익성이 안 좋고 좀 경영에 문제가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사이즈를 키우기만 하면 웬만한 건 문제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수익 모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오류적인 문제를 볼 수 있죠. 매출이 수익이냐? 양적 성장 시대에서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양적 성장 모델에서는 매출을 높이면 수익도 좀 수익성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그죠? 뭐, 2개 팔아버리면 되고 3개 팔아버리면 되는 거였죠. 그러나 지금처럼 성숙시장, 저성장 시대에서는 끊임없이 양적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점유율. 그렇죠? 우리 시장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냐? 이것도 양적 성장이 주도했던 시절의 단어죠. 점유율을 높이기만 하면 수익은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양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이미 캘리포니아까지 와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서비스가 수익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좋게 한다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건 또 아니에요. 의외로 서비스가 되게 단조로워서 수익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서비스 차원에서 갖다 주고요, 커피를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면 자기가 와서 갖다 치웠죠. 그러나 이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그렇죠? 손님이 직접 갖다 놓고 직접 갖고 오는 방식으로 개선을 함으로써 뭐예요? 그렇죠? 인력 비용을 줄일 수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 뭣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손님들이 돌아다니는 동선에 누가 돌아다녀요? 일하는 점원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손님 돌아다니는 동선에 점원 돌아다니는 동선까지 해야 되니까 카페나 이런 것들이 커야겠죠,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크다 보면은 뭐가 나오죠? 그렇죠? 임대료가 발생이 됐죠. 임대료가 발생이 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엔 획기적으로 서비스를 단조롭게 단순화하면서 수익을 늘렸기 때문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는 것도 양적 성장 시대에서의 오류라는 거죠. 차별화는 수익성을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요,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차별화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 완벽하게 차별화가 됐다라는 건 일종의 시장이 작다라는 거야.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별화가 됐다라는 건 대중성을 겨냥하기 때보단 특정한 타겟을 겨냥한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판매를 해도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시장성이 작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화가 대중시장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수익이 보장되기보단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제품을 이 대중시장으로 넘기려면 반드시 대중시장, 보편화된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현금 창출력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큰 수익이 될 수 있지만, 차별화가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될 때까지는 지출이라기보다 투자 내역으로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숙시장이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성숙시장이 도래했고, 이젠 양적 성장을 더 이상 크게 키우는 그러니까 풍선에 바람 넣기처럼 계속 시장을 키워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수익 모델이 중요한 이유이고, 또 저성장이라는 거죠.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아주 참새 눈물만큼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 치열한 과다 경쟁, 양적으로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데 너무나 기존에 많은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과다 경쟁으로 수익성은 떨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해요. 왜요? 과다 경쟁이 또 그런 거를 야기시켰죠.
지속적인 원가가 증대된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불경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성장이 되다 보면 일단은 모든 경기는 조금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원가가 증대되는 효과가 나오겠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성숙시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도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래한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은 아직까지도 양적 성장에 기대고 있다라는 게 이 저자의 따끔한 충고예요. 자, 그래서 시장은 제품 위주, 시장 위주, 양적 성장, 제품을 좋게 만들면 될 것이다라는 시장에서 고객 위주, 이익 위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 저자의 주장이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트랜스퍼, 쉬프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은 자신만의 유니크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케이스 스타디로 보면 이런 것도 일종의 수익 모델로 좋았던 거죠. 여러분, 프린터, 캐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은 선발주자, 제록스나 이런 선발주자들이 와서 많은 이미 서비스를 다양하고 상당히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 캐논은 후발주자인데 제품 위주, 그러니까 제록스는 다양하고 제 기능이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상당히 제록스 생산자 입장이죠. 그러나 캐논은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 결국 프린터는 프린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록스가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줌인, 줌아웃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빼고 캐논, 즉 복사만 잘 되는 자기의 주요 기능만 잘 되는 기능으로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속도가 빨라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쉬워졌고요. 이용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제록스 같은 경우에는 복잡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어려워했고요. 그리고 또 복잡하다 보니까 장고장도 많았고요. 생산 속도도 떨어졌고요. 그러나 캐논은 단순했기 때문에 생산 속도가 빨랐고요. 소비자의 취향,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도 변화에 대한 반응이 빨랐기 때문에 캐논이 제록스나 이런 회사들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던 건 제품 위주에서 고객 위주로의 시프트를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캐논이라는 복사기, 자기의 주던 제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토너, 잉크 토너까지 판매할 그러니까 잉크 토너는 소모품이죠. 그러니까 캐논 복사기는 단발성 제품이지만 판매 서비스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토너까지 탑재한 모델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성에서 훨씬 더 제록스나 그 다른 회사보다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수익지대라는 건 뭐냐면 수익이 안 나는 지역, 즉 지금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면 수익이 안 나는 지역이 다 검은 지역이에요. 수익성과 상관이 없는 이 검은 지역들, 이 지역에서 벗어나서 기업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서 승부를 보려면 프로핏 에어리어, 수익이 나는 지역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우스웨스트도 그런 케이스죠. 사우스웨스트도 기존의 경쟁자들과 차별화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부가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단조롭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 땅콩 같은 거 주는 거,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빼고, 그 대신 소비자 차원에서 비행기 티켓료를 좀 더 싸게 해주고 자기네들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훨씬 더 수익성이 더 많이 나도록 원가 조정을 하게 돼서 성공한 케이스가 사우스웨스트죠. 맥도날드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차별화 이런 모델도 있겠지만 수익성을 좋게 만들어서 성공한 모델이에요. 예를 들어 맥도날드 이전에는, 맥도날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햄버거,
몇 개의 푸드만 단일적으로 판매하는 시스템 푸드자. 여러 가지 식자재를 조립해서, 그렇죠? 어떤 한 명이 조립해서 그 자리에서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패스트푸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고객이 주문을 하면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 메뉴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하나 조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효율성도 떨어졌다면 맥도날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삭제하고 단일 제품 몇 개만을 만들어서 생산 원가를 내림과 동시에 고객에게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그렇죠? 또 인건비도 상당히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건비나 그런 식자재의 원가도 감감해서, 그렇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익이 양쪽으로 발생하게 돼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수익 모델 만들기라는 건 뭐냐? 프로핏 모델 만든다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수익 모델을 만들려면 일단 제품 위주, 서비스 위주에서의 사고방식에서 고객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쵸, 시장 위주,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 위주, 즉 시장을 키운다, 점유율이라는 단어보단 순이익, 이익을 높인다라는 차원으로, 즉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냐,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게 수익 모델이고, 기본적으로 4가지 수익 모델이 있어요. 구독형 수익 모델이라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온라인 수익 모델에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 4가지를 알려드리는 건데, 일단 구독형이 있죠. 뭔가 신문을 보고 잡지를 보고 이러면서 뭔가 정보를 보면서 그거에 맞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 고객은 그 정보를 봄으로써 어떤, 그쵸, 현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또 하나, 거래 수수료.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방법. G마켓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엔 판매자와, 그렇죠, 구매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예를 들어 이니시스라는 업체, 전자상 거래 업체는 전자대행 지불을 대신해 줌으로써 일종의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할 때마다 0.몇 %씩 마진율을 높는 거죠. 그들 입장에선 이런 빈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게다가 이니시스 같은 그런 업체들은 일단 프로그램 시스템 망을 개발하는 데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지만, 개발하고 나서는, 그쵸, 수익 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원가나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아주 좋아질 수 있는 거죠. 판매형은 이런 걸 팔아서 하는 거죠.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모델이고요. 제휴형 모델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험 상품이나 아니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마트와 어떤 보험회사가 결합해서 그 고객이 그 신용카드로 그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포인트나 여러 가지 것들을 주어서, 이런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영업비용에서, 그쵸, 영업비용을 내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훨씬 더, 그러니까 1인당 영업비용을 이런 식으로 제휴된 기존의 어떤 고객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충분히 구매할 그런 프로파일이 있는 고객들이 사게 되면 그 영업비용이 세이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은, 그죠? 그래서 판매량을 증대시킨과 동시에 영업비용을 낮춰서 수익을 증대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익 모델을 만들 때는 TBCA, 즉 타겟과 밸류와 가치와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떤 액티비티를 하느냐, 이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제품 위주, 시장 위주에서, 그렇죠, 제품 위주에서 고객 위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시장 점유율을 늘린다라는 마인드, 그 시장 점유율만 늘린다라는 마인드에서,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앵꼬, 그렇죠, 이익률을 높인다라는 걸로의 전환. 또 수익성은 계속 경쟁자나 이런 친구들, 그리고 또 지속적인 시장 환경의 변화,
대해서 적응을 하거나 방어할 수 없다면 수익을 만들어 넣어도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최근에 제가 이 뉴스를 한번 봤는데 네이버, 상당히 수익 모델이 좋았던 네이버가 요새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네이버는 웹베이스죠. 웹베이스인데 요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모바일 쪽으로 전환하면서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전환되지 않았던 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예로 본다면 뭐 아시겠지만 휴대폰의 왕자였던 노키아 같은 경우엔 기존의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향되는 성공적으로 전환을 못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애플과 같은 새로운 업체들에게 시장을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렇죠? 진입을 막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세 번째 항목이고, 그 다음 그거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오늘 어떠한 액티비티를 하겠느냐 해서 타겟, 밸류, 컨트롤, 액티비티 이렇게 해서 TBCA 모델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특히 전략적 통제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이미 제가 시장 위주에서 제품 위주에서 고객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고, 점유율 위주에서 왜 이익 위주로 가야 되는지도 설명해 드렸다면 어떻게 방어하겠느냐를 보면, 일단 보면은 여러분 이 방어력이 낮은 거 보면 일단 가장 좋은 게 가격 우위성이죠. 비용 절감, 비용 우위, 더 싼 거. 그 다음에 뭐 선도하는 제품의 개발력, 1년, 2년.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고객 간의 관계. 그거에 따른 사례들이 있어요. 그 다음 탁월한 지위, 월등한 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코카콜라는 아시겠지만 수많은 청량 음료에서 어느 정도 왕좌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죠. 또요, 가치사슬 모델. 동시에 자기네들의 프로세스에서 생산하는 방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방식에서 상당히 원가를 절감하고 새로운 이익을 파생시킬 수 있는가. 즉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양쪽으로, 그죠? 시너지를 유발시키는 그 포터 교수가 말한 가치사슬을 잘 관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표준의 소유자.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엔 윈도우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IT나 이쪽에서 표준이 돼버린 거죠. 표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모든 기술은 그 중심적으로 개발돼서 지속적으로 이 부대적인 것들에 대한 파생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통제 포인트가 상당히 수익 모델에선 중요한 핵심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각의 핵심 차원에서 핵심 이슈는 얘기해 드렸고요. 그렇죠? 그 이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저자는 세 가지씩 얘기를 해요. 뭐 고객은 이익이 뭐고, 응대하지 않는 고객은 누구이고, 그들은 무엇을, 어떠한 가치를 획득하기를 원하고, 또 이익 모델은 무엇이고,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이고, 우리가 하청을 해줘야 되는가,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가, 어떤 협력 체제를 운영해야 된다는 등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 질문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질문들, 그렇죠? 아까 말한 12가지의 질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 쭉 나와요.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과연 써내려가 보는 거죠. 여기에. 그렇죠? 써내려가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이 저자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 또 이 질문에 클리어하게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해 가면서 과연 우리 회사는 양적 성장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이냐, 아니면 이 질적 성장에서 중요한 수익 모델, 차별화된 수익 모델, 차별화되고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를 스스로가 물어보고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저자는 총 22가지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좀 더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좀 쉽게 11가지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 가장 기본적인 수익 모델은 고객 개발, 고객 솔루션 수익 모델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새로운 고객, 잠재 고객을 육성하고 발견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일종의 양적 성장 모델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수익 모델에선 가장 먼저 뽑힌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기업들과 대등한 똑같은 고객을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뺏는 게 아니라 고객을 발견하고 육성한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다른 거죠. 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게 있죠. 뭐 아시겠지만 그런 후불제. 그죠? 쇼핑몰 같은 경우에 보면 고객들은 언제나 이 제품이 좋을까 안 좋을까, 나한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서 받아보고 나서 그죠? 지불하는 후불제를 만들어내면 그동안에 고객들이 아닌 그죠? 의심이 많아서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어서 그죠?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스터머 디벨롭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아까 캐논 복사기랑 비슷한 케이스만 팩시밀리 같은 경우 여러분 처음에 아무도 팩스를 안 샀다고 하죠. 왜 팩스를 안 샀냐면 보낼 데가 없어서요. 그죠? 팩스라는 건 여러분 송신이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사가지고 보낼 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팩스를 그저 보급을 하면서 새로운 니즈와 그저 새로운 고객을 창출한 거죠. 물론 이런 모델을 쓰려면 반드시 좀 초기에 대량적인 선행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한계이지만 이게 첫 번째 커스터머 디벨롭먼트 모델이 가장 수익 모델에서 중요한 모델. 분명히 얘기 드렸죠. 그냥 이미 기존에 있는 수익 고객을 뺏어온다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고 육성한다라는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자, 제품 피라미드 모델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질레트 같은 경우에는 마3, 마4, 쉐이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필 피라미드, 즉 진입하는 브랜드, 고급 브랜드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촘촘히 같은 기술을 가지고 가격과 성능을 다차원에서 그죠? 피라미드 형태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는 저가격을 좀 넣고 위로 가면 갈수록 고가격을 높음으로써 수익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아래에 있는 쪽에서는 그죠? 많이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거지만 동시에 한번 써보게 함으로써 영업비용을 낮출 수도 있는 거고, 위에 있는 쪽은 그죠? 로열 고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고 관리되는 비싼, 한마디로 좀 서비스도 좋은 거를 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외에 갭키드라는 거 아시죠? 그죠? 갭은 성인 브랜드지만 성인 브랜드에서 인지도를 얻고 나서 성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갭키드, 아이들, 영유아까지도, 그쵸? 투들스,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이미 갭에 대해서 어차피 어린아이들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부모가 사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미 자기가 좋게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자기 아이들에게 혹은 자기 부모들에게, 그러니까 위아래로 파급시킴으로써 영업비용을 내림과 동시에, 그죠? 새로운 시장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모델이죠. 자, 다중구성 요소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코카콜라를 보면요. 똑같은 소스를 캔으로 1.5리터로 그거의 반으로 6팩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제품과 서비스를 다양한 구성을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유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아시겠지만 이건 친구들과 먹는 거고, 그죠? 누군가 소풍을 가거나 단체 뭐를 할 때 이거 혼자 먹는 거고, 그죠? 이건 한 방에 먹는 걸 거예요. 아마 캔을 열어놓고 나서 오랫동안 하면 탄산이 빠져서 맛이 없겠죠.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거, 그죠? 또 이런 거,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먹으면 한 번에 여러 개를 먹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싸게 해주고, 또 물론 아까 전에 했던
프로덕트 피라미드처럼 얘네들도 다이어트, 클래식,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예요? 그죠? 그렇죠? 새로운 고객, 예를 들어 살찌고 싶지 않은 고객,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육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플랫폼 모델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어떤 시장, 마켓을 만들어내서 그 마켓에서 거래가 됨으로써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모델. 뭐 G마켓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플랫폼 모델이죠. 아까 그렇죠? 이 G마켓은 여러 생산자와 판매자들, 그렇죠? 판매자와 그렇죠? 이 구매자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거래를 하고 그 안에 거래가 될 때마다 일어나게 하는 수익 모델. 더 많이 모아질수록 더 많은 수익이 나는 모델이고, 또 그런 거에 또 전형적인 패턴이 그러면서 동시에 표준화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물론 G마켓도 표준화를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현금이 아니라 뭐 G포인트 뭐 이런 걸로 결제해서 그게 조금 더 넓어진다면 일종의 스탠다드 포인트를 잡아서 수익성을 더욱 좋게 하면서 그 마켓 컨트롤력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로우 프라이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격을 내려버리는 거야. 원가를 내려서 그렇죠? 수익을 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아주 쉬운 방법인 것 같지만 상당히 고통스러운 방법이에요. 미샤 같은 경우엔 3,000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고기, 맛있는 고기, 소고기, 한우고기 이렇게 먹다 보면, 고기 먹다 보면, 가격이 되게 싼 데가 있는데 보면 원가를 절감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 뭐 미국산 소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대량으로 이게 고기를 떼오면 아무래도 소량으로 사는 것보단 가격 내고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을 내려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구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량 판매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본태적 한계가 있지만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쪽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델이기도 하고, 로고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전에 뭐 비싼 그렇죠 로고 그렇죠 회사의 그런 상징을 만들어주는 걸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단조롭게 만들어서 가격을 내려놓은 케이스죠. 이외에도 그 생산 원가를 낮춰서 아니면 고정비를 낮춰서 수익 모델을 버는 건 뭐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저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기가 안 좋거나 가정이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더 벌 생각보다는 저축, 그죠? 쓰잘데기 없는 걸 줄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가장 고전적인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자린고비 스타일인 거죠. 반대로 더 비싸게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로우 프라이스의 반대죠. 많이 팔아야만 그렇죠?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반면에 이건 조금 그렇죠? 조금 팔아서 뭐예요? 많이 남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품 브랜드 쪽에 많이 있는데, 이쪽도 아까 다중 비즈니스 그 수익 모델처럼 뭐 아시겠지만 뭐 샤넬도 그다음에 뭐 알마니도 여러 가지 그 아래 클래스 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알마니 뭐 익스체인지 뭐 이런 식으로 다중 요소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기도 하죠. 자, 7번째는 스위칭이라는 거는 뭐냐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꿔서 새로운 수익을 내는 모델이에요. 뭔지 궁금하시죠? 일단 여러분, 카페 같은 경우엔 커피를 판매하고 자리를 서비스로 주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 가격 플러스 그 카페에 내가 점유할 수 있는 시간일 거예요. 근데 카페가 수익을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너무 오래 있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비즈니스, 거기서 너무 오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테이블 회전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데, 이런 모델을 반대로 스위칭을 한 게 토즈 같은 공간 대여 비즈니스예요. 이쪽 비즈니스 모델은 커피를 줘서 공간을 서비스하는 모델이 아닌 공간에 과금하고 음료를 서비스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자, 그렇게 되면 공간에 따라,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공간을 점유하는 시간에 따라 과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블 회전 수는 빨라진다라는 거죠. 특히 또 뭐 커피가 아니라 이런 그런 음료 같은 경우엔 원가가 싸기 때문에 차라리 공간에 대한 과금을 해서 수익을 얻는 모델도 있다라는 거죠.
자, 샵인샵 모델은 많이 아실 거예요. 어떤 샵 안에, 그죠? 어떤 샵이 또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 뭐, 목욕탕을 보면, 때밀어주는, 세안하시는 분들도 샵인샵의 개념이고, 그 안에 구두를 닦아주시는 분도 샵인샵 개념이고, 그 안에서 자판기, 음료나, 그죠? 칫솔이나 이런 거를 하는 분도 샵인샵 개념이고, 이발소도 샵인샵 개념이죠. 하나의 마켓플레이스에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으면, 일단, 그 영업비용이 작아질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샵을 제공해주는 사람 입장에선 보다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샵인샵, 뭐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네일 케어라는 부분이 또 들어오죠. 앞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외에 뭐가 들어올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수익 모델. 그렇죠? 1+1 모델이라는 거죠. 믹싱은 여러 가지가 섞여져서 전혀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테레비, 그죠? 핸드폰, 기본적으로 카메라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요새는 또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보스 그런 스피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전혀 그죠? 생소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예를 들어 극장에서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보는 자동차 극장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요소가 믹싱되면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새로운 요소를 육성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소비자들은 전혀 새로운 모델이라고 해서 이런 낯설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존에 익히 알고 있는 모델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다가서기도 쉬운 거고 그 다음 상품 개발하거나 뭐 할 때도 훨씬 더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믹싱을 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도 좀 더 덜어낼 수 있다는 모델이죠. 10번째, 이건 캐릭터 업체나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뭐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인어공주라는 만화영화를 만들어서 뭐 디즈니 파크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 디즈니랜드에다가 뭐 인어공주 코너를 마련해 수익을 낼 수도 있고 DVD로 나올 수 있고 케이블 TV에도 계속 시리즈 만들 수도 있고 티셔츠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원소스를 가지면 파생 사업을 계속 넓혀갈 수 있다라는 모델. 최근에 이 지적 비즈니스가 강화되고 이쪽 하면서 OSMU는 가장 각광받고 있는 21세기형 모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뽀로로 같은 경우에 뭐 뽀로로 책, 뽀로로 이불, 요새 나온 뽀로로 파크, 또 뽀로로 뭐 하면서 뭐예요? 뽀로로라는 원소스를 가지고 다양한 시장에 접목을 해서 라이센스 피를 받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단일적인 라이센스 비가 있고 러닝 라이센스 비가 있겠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초이스가 좀 많다라는 거죠. 자, 트레이드 오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드 오프는 뭐 요새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협력이나 대형 회사에게 트레이드 오프, 그렇죠? 팔아버린다라는 거죠. 그 팔아버리는 방식에서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모델 중에 하나죠. 그렇죠? 최근에 뭐 티켓몬스터가 티몬 같은 경우엔 이미 그렇죠? M&A가 돼버렸고 뭐 이번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이 거의 뭐 100억 달러 정도의 돈을 주면서 사들였죠.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기업을 일으킬 때 궁극적으로 기업을 일으켜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고 있지만 다른 기업과 접목됐을 때 상당한 그렇죠? 임팩트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트레이드 오프를 시도한다라는 거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공 수익 모델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수익 모델에는 자, 일단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영국에 있는 한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 대여 회사인데 요새 여러분 이미지 저작권이 강화되면서 아마 저작권을 어겨서 그런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서 내용 증명을 받고 곤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원래 이미지는 비싸지고 또 비싸다 보니까 많이 못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떤 식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었냐면 일단 이미지를 무료로 줘요. 무료로 줘요. 그러니까 무료로 주는 대신 그 이미지를 어디다가 쓰는가, 어디다가 네가 쓰겠느냐에 대해서 출처, 그러니까 URL을 입력을 해야 돼요. URL을 입력을 해놓으면 여러분이 그 이미지를 쓰게 되면 그렇죠? 이쪽에서 체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미지 값은 공짜인 대신 거기다가 태그 광고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료로 수익을 내겠다라는 전략이죠. 상당히 그 윈윈적 마인드 같아요. 웹 디자이너들이 그 디자인 이미지에 대한 저작료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여기에서 오면 무료로 쓸 수 있고 수익은 광고주에게 받겠다라는 모델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수익 모델, 전혀 좀 재밌는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면서 수익을 계속 못 냈는데 최근에는 수익 모델을 개발했죠. 예를 들어 동영상을 올렸는데 뭐 10만 뷰, 20만 뷰 이상의 뷰가 나오면 거기에 위즈워드처럼 광고가 탑재될 수 있고 광고가 탑재되면 그 광고료에 대해서 그 동영상을 올린 사람과 쉐어링할 수 있는 거. 왜요? 아무래도 텍스트형 그 컨텐츠보다는 앞으로 그런 동영상형 컨텐츠가 더 많이 등록이 될 거라고 구글은 생각했기 때문에 유튜브가 동영상이 더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동영상을 더 많이 조회함으로써 그런 빈도수를 높이고 또 그렇게 수익을 쉐어링함으로써 더 많은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 윈윈적인 모습으로 해서 최근에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 유튜브의 수익 모델이 커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뭐 아시겠지만 요새는 또 성숙 시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판매를 할 수 없어서 판매가 아닌 이런 관리 렌탈 서비스로의 수익 모델도 많이 만들어요. 즉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팔게 되면 꽤 그렇죠? 다 재구매하는 그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언제나 금방 성숙 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 한 기업에선 이렇게 매트릭스를 렌탈하고 청소하는 서비스, 해주는 서비스. 이건 단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낼 수가 있겠죠. 자, 바비행이라는 이 레지던트 하우스라는 건 뭐냐면 보통 여러분 이렇게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지으면 그 한 호씩 분양을 해서 팔아버리는 어떻게 보면 단일 판매 구조인데 이 바비행은 요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다 주인이 있는데 이 전체를 하나의 호텔로 묶어서 이 주인들이 그냥 판매하고 임대료를 받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비행이라는 회사가 이 방들을 하나의 호텔의 개념으로 묶어서 그렇죠. 호텔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임대료는 고정되어 있지만 그 고정되어 있는 거를 뚫어서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게 하는 모델. 이런 모델로 바비행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단일 판매가 아닌 지속적인 수익이 낼 수 있는 모델로 전환한 케이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명품 시계나 명품 가방 같은 경우엔 여러분 어떤 수익 모델이 있을까요? 명품 시계나 중고 명품 시계요. 중고 명품 시계는 많은 사람들이 중고 명품을 렌탈해서 혹은 판매해서 돈을 번다고도 생각하는데 그건 수익의 일부분이고 여러분 중고 명품을 판매하거나 렌트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중고 명품을 확보해야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과정에서 가치 사슬 모델, 즉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부업 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을 가지고 와서 그 명품을 담보로 돈을 빌려오는 거고 그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또 수익을 버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뭘까요? 또 만약 이자를 갚지 못해서 원금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엔 그 물건이 그죠 매입으로 잡혀서 또 중고 판매를 하거나 렌트를 하려면 매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순환적으로 돌 수 있고 그쵸 일종의 대부업 일을 하면서 또한 파생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중고 명품샵의 또 다른 수익 모델이라는 거죠. 자, 또 포트폴리오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시겠지만
뭐 햄버거 세트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 햄버거 단일 제품으로 사 먹으면 비싸요. 그러나 햄버거 세트로 먹으면 조금 더 비싸지만 내용에 비하면 싸죠. 그 이유는 뭐냐면 햄버거 세트 메뉴 같은 경우엔 콜라나 프렌치 프라이에서 수익성이 높고 햄버거 자체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세트 메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햄버거 하나만 시키면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을 높이 잡는 거고 세트로 먹으면 가격을 내려주고 수익은 다른 데서 얻는다라는 세트 메뉴.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엔 옷을 판매해도 이렇게 이 옷과 어울리는 구두, 이 옷과 어울리는 자켓, 이 옷과 어울리는 바지 이런 식으로 코디네이션을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쵸? 새로운 그러니까 완벽하게 옷을 입고 더 멋지고 싶은 고객의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21세기 최고의 수익 모델은 무엇일까요? 일단 수익을 내려면 제품과 서비스가 있어야겠죠. 21세기 제일 가장 수익 모델은 이거라고 해요. 이게 뭘까요? 그쵸?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왜 이런 게 수익 모델을 좋냐면 여러분 1인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1인 기업은 지금도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작아요. 1인 기업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1인 기업은 수익성이 좋냐면 일단 1인 기업으로 활동하면 일단 고정비가 되게 낮다라는 거예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고 그렇죠? 그 대신 모든 것들이 다 수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1인 지식기업 같은 경우엔 자기의 지식을 OSMU 자기가 지식을 만들어내면 저처럼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책을 쓸 수도 있을 거고 칼럼을 낼 수도 있을 거고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다중 컨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또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면 자영업자가 아니라 1인 그렇죠? 1인으로 하는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또 제가 이 관련해서 또 플래너스 클럽이라고 저희 그 다른 그죠? 저희 그 강의도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책도 제가 그 한번 깊이 있게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거나 또 수강해 보시거나 아니면 VOD로 청취해 보시면 어떤 개념과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익 모델을 기획하기 위한 7가지 어드바이스를 마지막으로 강의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익 모델을 생각한다면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이 되는 게 좋아요. 이제 넘버원 최고가 되면 양적 선장과 치열한 점유율이라는 경쟁이 있겠지만 온리원이 된다는 건 상당히 수익성을 염두한 거죠. 물론 초기에 선제적 투자가 일어나야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기적인 수익이 아닌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즈니스 트렌드, 수익 모델 트렌드 자체가 단발성 판매가 아닌 렌탈, 관리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요? 양적 성장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중국과 이런 제3세계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의로의 성장을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에선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초기에 들어가는 선 투자가 너무나 과도해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실패를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수익 모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수익과 크기는 반비례해요. 수익을 키우려면 아까 1인 기업가 모델에도 얘기하신 것처럼 크기를 키우는 양적 성장보단 크기를 줄이는 질적 성장으로 성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수익 모델을 높이기엔 좋은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큰 게 좋다라는 마인드는 좀 버리셔야 될 거고 잘 키운 원소스 하나가 다 10제품 안 부럽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원소스는 여러 가지 파생이 나오기 때문에 고정비는 적은데 수익망은 많아져서 궁극적으로 수익률이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높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력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컨트롤력을 갖지 않으면 수익을 올려놓고도 그 지속성에서
확보받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패스트 세컨이라고 해서 여러분 뒤에 바로 추격하고 있는 친구가 훨씬 더, 그죠? 바꿔놨기 때문에 훨씬 더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크기에 대해서는 일단 작은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작게 할 거면 1인 기업처럼 아주 작게 하는 게 수익률이 좋고요. 크게 할 거면 아주 크게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로우 프라이스 모델, 다중 컨퍼런스 모델, 그 다음 뭐요? 원소스 멀티 유즈 모델처럼 이렇게 확장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가장 안 좋은 건 이 중간에 끼어있는 어정한 사이즈라는 거예요. 작아서 고정비에 대한 혜택을 볼 수도 없고, 커서 이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도 없는 모델이라는 거죠. 7번째, 작은 수익은 열심히 하는 게 좋지만요. 작은 수익은 열심히, 큰 수익은 과감하고 대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영업자 같은 경우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작은 수익을 내죠. 그죠? 큰 수익을 내려면 훨씬 더 선행적 투자가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육성하겠다라는 장기적인 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수익 모델을 궁극적으로 강하게 만들어내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겠죠. 자, 에필로그를 보면 성숙시대의 저성장 내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셔야 돼요. 이젠 우리나라도 성숙화되어 있고요. 또요, 성장이라는 게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양적으로 성장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까 1인 기업 아니면 뭐 이런 렌탈 비즈니스, 관리형 비즈니스처럼 새로운 기회는 끊임없이 이 안에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기업, 그리고 언제나 외적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많은 큰 유혹을 갖지 않으시면 이 저성장, 그렇죠? 성숙시대에서도 여러분이 알짜 수익 모델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에이드리언의 그 수익지대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프로핏 모델,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했던 오늘 했던 이 모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스타디해 보면서, 또 오픈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죠. 이 세 권의 책을 한꺼번에 이렇게 크로스로 읽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수익 모델을 짤 수 있고, 저성장 성숙시대에서 어떤 정말 알짜 수익 모델을 한번 설계해 볼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도서는 최근에 많이 이렇게 각광을 받았던 도서죠.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은근히 보면 여러분 설득의 기술이라는 책과 비슷해 보이지도 모르겠지만, 저자는 전혀 다른 방식, 그렇죠? 좀 더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의해서 훨씬 더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 저자가 답변하는 방식의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걸 얻는 방법은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